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어려서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 만물상 행상이셨어요. 작은 트럭에 이것저것 싣고 다니며 시골 마을 곳곳을 다니며 물건을 파는 거죠. 가끔은 필요한 물건들을 대신 사다 주는 역할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엄마 아빠 옆에 앉아서 흥정하는 걸 먼저 배웠고 돈 계산하는 걸 숫자 쓰는 것보다 먼저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학교는 다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딘가에 정착해서 학교는 보내자고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2년 늦게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아빠와 함께 돌아다니며 행상하는 걸 그만두고 저와 함께 정착하셨고요. 아빠만 혼자 돌아다니면서 행상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이지만 행상을 그만두고 힘들어진 건 아빠가 아닌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냥 그게 일이니까 하셨던 건데 엄마는 어딘가를 돌아다녀야만 속 편하게 사는 종류의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일단 행상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은 엄마는 유난히 갑갑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 갑갑함과 힘듦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기 시작하셨어요. 어린 저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엄마가 왜 나한테 화를 낼까 흘끔거리는 게 일이었죠. 어린 마음에도 그냥 좁은 트럭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전국을 돌아다니던 그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것저것 배우는 거는 좋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너 초등학교 5학년이야. 충분히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는 할머니 댁에서 학교를 다녀. 엄마는 다시 아빠랑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야겠어. 그런데 엄마가 얘기한 그 할머니 댁이라는 곳은 아빠와 피가 섞인 친할머니도 아니었고 엄마를 낳아주신 외할머니도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잘 알고 지낸 동네 할머니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그 할머니는 외롭고 적적한 마음에 엄마와 아빠를 항상 아껴주셨고 엄마 아빠도 그 할머니를 무척 많이 챙겨주셨었거든요. 그런데 남의 입장에서 서로 챙기는 것과 누군가를 돌보면서 책임을 지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아마 당시에 엄마는 그런 거를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듯 했습니다. 그저 평소에 친하게 지내니 저 정도는 맡겨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일단 엄마가 집 밖을 뛰쳐나가는 게 훨씬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간 그때 물론 나이로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였지만 저를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맡겨두고 아빠와 다시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아빠를 볼 때도 있고 열흘에 한 번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를 찾아오는 시간의 간격이 길어질수록 저는 할머니에게서 구박덩이와 임금 없는 하녀의 중간, 그 어디쯤으로 취급당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손녀 같다, 적적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시던 할머니가 점점 저를 보는 눈길이 곱지 않게 변하더라고요. 그 시작은 밥 많이 먹는다는 구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식비와 생활비로 비용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제가 크면서 더 많이 먹고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툴툴거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구박받는 게 싫어서 밥도 더 적게 먹고 홀로 굶주리는 날이 많았거든요. 가끔 오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말랐냐고 할 때마다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애가 입이 짧아. 아주 걷어먹이기 힘들어. 그리고 마르긴 뭘 말라. 원래 저 나이에 젖살 빠져서 살이 다 키로 가는 거지. 사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나 정말 배고프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가끔 얼굴을 비추는 엄마 아빠는 제가 그런 말을 할 시간도 없이 불이 나게 물건을 싣고 다시 내려가느라 바쁘기만 했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집에서 식사 한 끼 하는 게 다였는데 그나마도 저 돌보느라 애쓰신다고 할머니까지 모시고 나가서 밥을 먹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게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또래들은 다 중학교를 가고 저는 혼자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그리고 졸업식을 일주일 남겨둔 어느 날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담임 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부랴부랴 경찰서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방도로에서 사고가 나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머뭇거리는 경찰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당황스러워서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담임 선생님의 옷자락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도움 요청할 곳도 없이 말 그대로 사고 무친인 상태가 되어 홀로 세상에 남겨진 거죠. 절 돌봐주시던 할머니는 그나마 식비 생활비 나오던 물주가 사라지니 더 이상은 자기도 늙고 힘들어 어렵다고 저한테 집을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인심 쓰시는 것처럼 졸업할 때까지는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일주일이잖아요. 당장 엄마 아빠 장례 치르는 것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나가 살 수 있겠어요. 감사하게도 당시 담임 선생님이 모든 사정을 듣고 앞장서서 장례도 치르게 도와주시고 다른 선생님들과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제 이름으로 적금도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담임 선생님이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성인 될 때까지 이건 내가 맡아두마. 술 마실 수 있는 나이 딱 되면 그때 찾으러 와. 사실 그때는 모든 어른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시기라 이 선생님도 날 이용해서 돈이나 뺏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며 체념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불신을 가득 안고 저는 선생님이 알아봐준 보육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간 보육원은 낯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정했고 환경도 나쁘지 않았지만 일단 그 장소에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첫 1년은 방황했고 그 다음 1년은 체념했어요. 중학교를 들어갔지만 친구도 사귀고 싶지 않았고 그냥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진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공부는 잘했습니다. 쉬는 시간이고 수업 시간이고 혼자 공부에 몰두하는 아이는 왕따가 되기는 쉽고 아이들이 다가오기는 어려운 법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고 그게 저의 캐릭터가 되었죠. 그런 제게 다가오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괴짜 우등생이라고만 생각해서 다른 세계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니 그 누구에게도 저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다들 335 모여 학교 후에 근처에서 군것질을 하고 들어갈 때도 학교 교실에 남아 혼자 공부하거나 학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느지막이 나가니 제가 보육원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사람도 없고 말입니다. 친구란 없겠구나 하며 혼자 밥 먹고 소풍 가서도 혼자 앉아 있는 게 익숙해진 제게 영은이는 유일하게 먼저 다가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랑 그 친구는 정말 하나에서 10까지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둠이라면 그 친구는 빛이었고
제가 음수라면 그 친구는 양수였습니다. 키가 작고 까맣게 마른 사람이 저라면 영은이는 키가 크고 하얗고 볼륨 넘치며 예뻤습니다. 먼저 다가와준 영은이 덕에 친해졌고 같이 다니면서 저희는 꽤 기묘한 친구 사이로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 같은 애랑 노냐고 할 때마다 발끈해서 저를 보호하고 편들어주는 영은이가 처음에는 불편했고 그 다음에는 고마웠죠.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시작된 인연은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후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영은이한테 도움받은 게 많습니다. 중학교 3학년 말에 저에 대한 소문이 한번 쫙 돌았던 적이 있어요. 바로 제가 보육원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음침했다느니, 정을 붙일 곳이 없으니 그렇게 혼자 공부만 했다느니, 이러쿵저러쿵 가슴이 쓰린 말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대체 그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그런 것을 살피기도 전에 저는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됐죠.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사는 곳이 어디면 어떻냐고 버럭버럭 성을 내며 저보다 더 펄펄 뛰어준 게 영은입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는 영은이가 그렇게 펄펄 뛰니 다들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은 계속됐어요.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거나 사람들이 저에 대한 오해의 마음을 가질 때마다 영은이는 마치 자기 일처럼 그게 아니라며 해명하고 저보다 더 열띠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영은이를 말리며 괜찮다고 워워 시키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저는 한편 영은이에게 고마웠던 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은이가 저를 자기 집으로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친구가 서로 친해지면 각자의 집으로 오가면서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친구 방에서 하룻밤 정도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심 제가 영은이랑 친해지면서 걱정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나는 영은이네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할 텐데 보육원에는 영은이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게 무색하게 영은이는 한 번도 자기 집에 가서 놀자거나 저를 초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늘 너 편하게 밖에서 보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곤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일인지 몰랐죠. 그렇게 성인이 되면서까지 저랑 영은이는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면서 또 각자의 가족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특이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남자친구도 몇 번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며 술 마시고 서로의 헤어진 옛 연인 욕을 옴팡지게 하기도 하고 다시는 남자 안 만나고 우리 둘이 살자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젊은 시절이 지나고 어느덧 저희도 30대 초반에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영은이가 저한테 뜬금없이 너 우리 오빠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하는 말을 던졌을 때 저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꽁꽁 얼어버린 얼굴로 영은이를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인생에 결혼이란 없다. 누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겠어 라는 피해의식이 솔직히 좀 깊이 깔려있는 편이었거든요. 처음에 만나서 조금 진지하게 얘기가 오가던 남자들도 저한테 부모님이 없고 저 혼자 자수성가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대견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다가
정작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시킬 시간이 돌아오면 슬금슬금 내빼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일에만 매진해서 솔직히 말하면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주식, 경매는 물론이고 푼돈이라도 벌 수 있으면 벌어서 죄다 재산을 불리는 데 쏟아 넣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투잡, 쓰리잡은 당연했고 주말이나 명절 때는 포장과 배달일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한 번도 장학금 놓친 일이 없었고 가회와 학원 강의 알바도 빼곡하게 시간표 짜서 했어요. 방학 때도 단 하루도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19살 때부터 33살이 될 때까지 전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제게 큰 도움이 되었던 건 다름 아닌 초등학교 때 제게서 통장을 가져가셨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선생님이 통장 가져가신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꼭 찾아오라는 말도 당연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고 느지막이 교문을 터덜터덜 나오는데 누가 절 불러 세우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기는 하셨지만 담임 선생님인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놀라는 제게 담임 선생님은 눈물이 글썽해서 도닥이며 잘 커져서 고맙다고 혹시 저녁 안 먹었으면 늦었지만 같이 먹자 하셨습니다. 돈 아끼느라 늘 저녁은 학교 조교실에 있는 믹스 커피 하나로 때우곤 하던 시절이라 제 얼굴에 배고프다는 말이 써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대답 없이 멍하게 서 있는 제 손을 잡고 선생님은 근처에 있는 고급 중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문 닫기 전까지 1시간밖에 안 남은 그 식당에서 선생님은 5명은 좋게 먹을 만한 음식을 시켜서 제가 허겁지겁 먹는 걸 뿌듯하게 바라보시다가 남은 건 죄다 깔끔하게 포장해서 제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자취방까지 저를 차로 데려다 주시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제 손에 통장과 도장을 하나 쥐어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기념으로 만든 도장에 그 도장을 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었던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통장에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네 부모님 보험금이랑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낸 부조금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모아서 줬던 돈에 내가 지금까지 매달 조금씩 진짜 조금씩 넣었다. 성인이 되면 그래도 목돈이 내 수중에 조금 있는 거랑 없는 게 많이 달라. 지금 널 보니 훅 써버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데 잘 써라. 거참 성인 되자마자 찾으러 오라고 했더니만 1년 반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 내가 그만큼 더 넣었잖냐? 어? 그런데 나도 이번 달에 퇴직하고 나면 무직자라서 수소문해서 널 찾았다. 이렇게 찾아서 조금이나마 줄 수 있어 다행이구나. 그날 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가장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런 제 어깨를 툭툭 두들기며 선생님은 섣부른 위로가 아닌 담담하게 본인 사는 얘기를 꼭 옛날 얘기처럼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아주 잘 커서 지금 해외에서 꽤 큰 기업의 직원이고 조만간 한국 지사장으로 나올 것 같다는 얘기.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 되겠다고 하더니 정말 경찰이 되어
나쁜 놈들은 다 때려잡고 있다는 얘기까지 그냥 평범한 일상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눈물도 좀 빨리 그칠 수 있었고요. 선생님은 저한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굳이 연락할 필요 없고 명절도 챙기지 말라며 대신 힘들고 괴로운 일 있으면 꼭 연락해야 한다고 제게 명함을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주신 그 돈을 종잣돈으로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벌었어요. 그 결과 30 초반에 집도 중심지도 아니고 크지도 않지만 집 2채와 또래보다는 많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벌고 모으고 아끼고 안 쓰면 40 후반에는 완전히 은퇴해서 편하게 혼자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결혼은 연도에 없었죠. 헌데 갑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자기 오빠를 제게 소개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더니 영은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서도 다 안다며 제가 상처받을 상황은 없을 거라고요. 네가 우리 오빠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참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환경 때문에 헤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그건 내가 보장해. 그 말을 듣는데 또 가슴이 찌릿하더라고요. 몇 번 더 거절을 하다가 계속 뒷공무니만 내뺄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일 친한 친구의 오빠라는 사람, 말로만 듣던 그 오빠를 처음 만났죠. 영은이처럼 그 역시 밝고 따스했습니다. 얼음 세상에 갇혀 굳어있는 저를 서서히 녹이는 햇살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고 그런 제게 가장 큰 지원군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자기 오빠와 사귀면서 서운한 일이 생기면 저보다 먼저 오빠 욕을 하면서 펄펄 뛰어주고 자기 오빠를 쥐잡듯 잡아서 저한테 사과하게 만들곤 했거든요. 천군만마였죠. 아마 그 사람만 놓고 봐서는 결혼 결심 안 했을 거예요. 그 집에 시누이로 친구인 영은이가 있으니 결혼 결심을 한 거죠. 그렇게 저는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죠? 평생을 그렇게 천사 같았던 영은이가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완전히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로서 가끔 만난 영은이와 가족의 입장, 그 집에 있는 딸과 여동생으로서의 영은이는 정말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일단 저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착하게만 보였는데 그게 가족이 되면서 보니까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성격의 일부만 제가 보고 살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뭐든지 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길 바라는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구일 때는 그저 영은이가 이런저런 관심사가 많아 다양한 일을 찾아보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해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그다지 일에도 욕심이 없고 열심히 살기도 싫고 엄마 아빠 오빠에게 빌붙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의 오빠는 여동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인 거잖아요. 당연히 저를 먼저 챙기고 저와 함께하는 삶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하는 건데 영은이로서는 그걸 견디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남편과 정말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영은이가 헤어지라고 펄펄 뛰고 그 여자한테 온갖 악담 다 하고 세상 못된 소리는 다 해서 저런 시누이가 있는 집에 시집 갈 수는 없다고
그 여자가 도망가다시피 헤어진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도 그 어떤 여자도 안 만나겠다고 선언했던 차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부모님이랑 여동생이 진짜 좋은 사람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 그래서 그냥 믿지는 셈치고 저를 만났던 거였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둘이 마음이 잘 맞아서 망정이지 자기 여동생이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안 만나려고 했단 말을 듣고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게 일이 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은 결혼 생활이 점점 유지되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영은이는 오빠가 결혼하면서 자기한테 주던 용돈을 대폭 줄이자 일단 그거 가지고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너는 돈도 많은 애가 그렇게 혼자 다 쥐고 있으면 뭐하냐고 좀 쓰고 살으라고 험한 소리를 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남편한테 미처 오픈하지 않았던 제 재산까지도 낱낱이 다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일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말하고 비밀을 털어놓는 사이였지만 그게 시누이가 되니까 영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돈도 휙휙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오빠와 함께 자기를 부양해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 영은이는 점점 저의 조력자에서 적대자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내 편이었던 사람이 나의 모든 장단점과 약점을 알고 나의 적으로 돌아선 셈이었죠. 그때부터 저의 결혼 생활, 아니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저의 시집살이 생활은 점점 더 고되어졌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머님 아버님도 자기 딸이 어떤 캐릭터라는 거를 뻔히 아셨지만 그래도 계속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 저한테 조금씩 쌀쌀맞게 대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사이가 애매해지다 보니 남편과도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자주 생겼고 그럴 때마다 영은이 탓을 하는 저한테 남편이 어느 날 대대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핏줄을 이기지 못한 건지 아니면 쌓인 불만을 털어놓을 상대를 찾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도 점점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은 결혼 4년차 때 일어났습니다. 이미 한 3년차 때부터는 저랑 남편은 거의 동거인처럼 살곤 했어요. 출근 2시간 전에 남들보다 먼저 회사를 가서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게 제 오랜 습관입니다.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굳이 공부하느라 일찍 간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일만이 시키고 돈 적게 주는 회사 다니는 것처럼 했죠. 굳이 이런저런 얘기 듣는 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회사에서 투잡을 용인해주는 곳이어서 퇴근 후에는 바로 다른 곳으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뭐 남편이나 시댁은 야근하는 줄 알았고요. 영은이와도 사이가 벌어져 이런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 다르고 주말에 시간 보내는 방법이 달라지며 남편과는 더욱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 침대 공유하는 남남 같은 사이가 된 거죠. 연애 때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뭐에 그토록 지쳤는지 짜증내는 횟수도 잦아지고 뭐든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동생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게 친구인 저한테 질려서라는 어이없는 말까지 하는 걸 듣고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도록 남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글쎄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당신 있는 집 중 하나 이번에 전세만 게 아닌가? 거기 그냥 영훈이 좀 살게 하면 안 되나?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전세금을 줄 건 아닌 듯 했고 만약 주더라도 그거 조금 주고는 평생 눌러앉을 게 뻔한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멍한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그냥 한숨 푹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분양사기 당했다 생각하고 하나 그냥 걔 좀 살게 해주던가. 나도 솔직히 이제 그만 좀 들볶이고 싶다. 당신 명의 집 때문에 괜히 다주택자 세금 더 내는 것도 그렇고 갖고 있는 집이 막 오를 기미가 있거나 해서 재산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한 채 떼어주고 우리는 몇 년 안에 다른 거 정리해서 괜찮은 거 분양 받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집을 왜 걔를 줘? 지금 몇 달째 엄마, 아빠, 나 아주 돌아가면서 괴롭혀.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대. 독립시켜달라고.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사정이 그게 안 되잖아. 걔 한번 땡깡 시작하면 우리 다 너무 피곤해져. 그냥 둘 중 싼 거 하나 살게 해주고 치워버리자. 세상에 태어나서 들은 말 중 가장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참았던 말을 다 쏟아냈죠. 일단 그 집은 이 집 식구들 그 누구와도 상관없는 내 집이고 내 재산이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이번 한번 그렇게 넘기고 편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이번에는 그 집 달라 하고 다음에는 더 큰 걸 달라고 할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물건을 던지며 폭력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던진 물건에 제가 맞아서 피가 나는데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사실 물건으로 맞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영은이가 제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저에 대한 5만 가지 말을 다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집에서 저와의 결혼을 허락했던 것도 영은이의 작전 중 일부였습니다. 제가 재산이 많은 것을 강조하면서 사고 묻힌 호롤단신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그 재산 다 우리 거 될 수 있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제가 곁을 안 주니 다들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돌아선 거였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광분하는 남편을 두고 중요한 짐과 옷가지 몇 개만 가방에 쑤셔넣고 바로 집을 나왔어요. 돈 아낀다고 제 옷이며 가방, 장신구를 일절 사지 않은 게 이럴 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회사 근처의 작은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비로소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어디 한 군데 전화할 곳도 없고 그저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 왜 그 순간 제 담임 선생님이 떠올랐을까요? 행복할 때는 연락 안 해도 되니 힘들 때 꼭 연락하라는 그 말이 수면 위에 연잎 떠오르듯 스륵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때도 청첩장은 드렸지만 건강이 안 좋다며 축의금만 보내고 식장은 안 오셨거든요. 그게 너무 죄송해서 축의금보다 조금 더 되는 금액의 건강 선물을 사서 댁으로 보내드린 게 마지막 연락이긴 했습니다. 꽤 늦은 저녁이었지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이 울려도 안 받길래 막 끊으려는 찰나 누군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선생님은 아니었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선생님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찾는 제게 그 사람은 조금 머뭇거리며 몇 달 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제게 그 사람이 혹시라며 이름 하나를 말하는데 제 이름이 맞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하자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주 신신당부하셨다며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 지금 상황에 대한 막막함이 섞여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붙들고 울자 선생님의 아들은 제게 혹시 자기라도 괜찮으면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거절했겠지만 그때의 제정신은 그냥 길 가던 개라도 붙들고 뭔가 쏟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화기를 붙들고 주절주절 사연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2시간 정도 떠들었을까? 그가 저에게 지금 어디 있냐고 묻더니 자기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그런 패까지는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제가 머무는 모텔 앞까지 와서 짐 싸들고 나오라 했고 저를 근처의 고급 호텔로 옮겨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절대 여기서 머물게 두지 않았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 후의 일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돈 벌고 궁상 떨며 사느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정말 몰랐더라고요. 외국에서 크게 회사를 운영하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도 하나같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한 달이 건너면 해결이 안 될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저는 남편에게 맞은 걸 증거로 남기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와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뚜렷하게 하자 바로 변호사를 붙여 이혼 소송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과 시댁은 제가 결혼 전에 산 집과 모은 돈을 나눠받아야 한다고 생떼를 썼지만 어림도 없죠. 오히려 결혼 생활 중에 저를 구박하고 손찌검했던 증거들로 제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동안 제 동창들은 아름아름 제 시누이의 본색을 다 알고는 있었더라고요. 워낙 제가 그들에게 거리를 두고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오지랖 떨며 말하지 않았을 뿐 뒤로 호박씨 까는 스타일이라는 거 다 알고 뒤늦게 저한테 이런저런 학창시절의 에피소드를 전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앞에서만 제 편 들고 친하게 지냈지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소문낸 것도 시누이고 도벽 있다는 모함, 정신이 이상하다는 모함도 다 시누이가 먼저 낸 거였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그건 지난 일이고 이제라도 알아서 손절하게 된 게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여튼 저는 이혼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담임 선생님의 아들을 따라 해외로 취업 이민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드님과 부인 되는 분이 저를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려 하시거든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마침 저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다며 함께 가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보려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저는 진심으로 새 인생이 살고 싶거든요. 친한 친구인 척 10수년을 제 옆에서 이중인격처럼 굴었던 동창도 벗어나고 하는 거 없이 권리 주장만 하는 남편과 시부모도 벗어나 저만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